정확하게 이게 증여가 됐는지 신고를 안 하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근데 여기서 좀 어차피 지금 잘 모르니까 신고 안 해도 되겠지, 넘어갈 수 있겠지, 그러면 안 되는 게, 증여세나 상속세 같은 경우는 세금을 이제 부과할 수 있는 게 이제 최대 15년입니다. 여기서 예외를 둬가지고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국세청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은 1년 안에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15년 전에 증여받은 거라도 국세청이 만약에 알게 된다면은 언젠가는 그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가산세를 따져보면은 엄청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박명균 세무사님 모시고 절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박세론이로 활동하고 있는 세무사 박명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선 7월에 이제 세법 개정안이 이제 연말에 돼서 이제 확정이 되는 시기가 왔는데요. 가장 관심이 많은 게 27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던 이제 상속세가 어떻게 바뀌어질지,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선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으로는 기존에는 그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던 자녀 공제 금액을 5억 원으로 올리겠다라는 취지로 자녀 한 명인 경우에 이제 최소 12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2명 같은 경우는 17억, 3명이면은 22억, 이렇게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개정안이 나왔고, 또 두 번째로는 세율을 좀 개정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1억까지 10%의 세율인데 그거를 2억까지 10%로 좀 더 범위를 넓히고, 과세 표준이 30억이 넘게 되면은 50% 세율이 적용되는데 그 구간을 아예 없애서 최고 세율은 40%로 적용을 하겠다라고 정부안이 나왔는데, 이 문제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내용을 또 이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율 조정인 부분에서는 뭐 전혀 동의를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상속 공제 부분에서도 그 자녀 한 명당 이렇게 공제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행 일괄 공제가 5억인데 이 금액을 이제 8억으로 올리고, 배우자 공제가 최소 5억부터 공제를 되는데 배우자 공제를 10억까지 공제를 해주자. 그래서 최소 이제 18억까지는 이제 공제가 되는 걸로, 이 민주당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 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이제 18억의 공제가 되는 거라서, 자녀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부 개정안이 이득이 되실 거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민주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법안이 유리하실 텐데, 일단은 12월에 초쯤 되면은 그러니까 확정이 되는데, 일단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제일 관심이 많았던 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금투세겠죠. 아무래도. 근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금투세는 폐지하는 거에 동의하겠다라고 돼서 금투세는 이제 폐지되는 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니고 12월에 국회에서 통과해야 확정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상태고요. 기재위를 해서 심사를 통해서 이제 본회의까지 통과돼야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 세금이 대부분 분들에게 어려운 부분인데, 또 어렵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고 또 무심히 있다가 폭탄을 맞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 이런 사례들을 좀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세금 폭탄 맞는 사례야 뭐 많을 것 같은데요. 가장 저는 제일 많이 받고 그런 경험을 해봤던 게, 본인이 이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떤 양도를 했다거나 증여를 받았거나 뭐 사업을 해서 이익을 얻었으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합당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그것조차 모르게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원래 제대로 냈으면은 100이라는 금액을 내면 그만인 건데, 만약에 이걸 신고를 안 하고 한 5년 있다가 국세청에서 과세를 하게 되는 경우에 신고를 안 한 거에 대한 가산세가 20%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자 개념으로 8%씩 붙거든요. 이게 5년이면은 40%니까 5년 뒤에 과세가 되면은 100 낼 거를 160을 내게 되는 꼴이라서, 60%나 더 내면은 이게 말이 60%지 이게 정말 타격이 커서 진짜 세금 폭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정도는 아셔야 되지 않을까. 신고를 하면 세금이라는 게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부분인데, 부동산을 이제 파는 경우입니다.
주변 얘기만 듣고 그 비과세, 1세제 1주택 비과세 같은 경우는 뭐 세금이 없다 이렇게만 생각해서 덜컥 팔아버렸는데 정작 이제 비과세 요건이 안 돼서 실제로 광진구의 어떤 분 같은 경우 한 30년 정도 보유한 아파트였는데 엄청 이제 양도 차익이 커졌겠죠. 옛날에 취득한 거니까. 근데 본인은 오피스텔이 한 채 있는데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줄 알고 비과세로 신고를 했는데 그 한 1억 얼마밖에 안 되는 오피스텔 때문에 세금이 무려 7억이 고지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비과세가 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 그 차이가 엄청 크기 때문에 부동산을 무심코 팔았다가 그 세금 폭탄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은 이제 살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소득을 벌어들인 국세청에 이제 신고된 소득 대비해서 너무 비싼 고가의 부동산을 만약에 샀게 됐다 하면은 자금 출처 조사라는 거를 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 돈이 어디서 나서 부동산을 취득을 했냐라는 조사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증여를 받아서 취득한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제대로 이제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사업 관련된 그 세무조사까지 더 번져져서 괜히 부동산 하나 취득했다가 정말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세금 폭탄을 맞을 뻔했지만 그 세무사님이 절세 노하우로 실제로 세금을 절세한 사례가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좀 너무 간단한 건데 최근에 상담했었던 부분이라서 놓칠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주택을 아직 팔기 전이었어요, 다행히. 그런데 본인은 이제 비과세는 당연히 되는 줄 아는데 이 비과세가 건물에 어디까지 비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물어보고 싶어서 상담을 의뢰를 했는데 이것저것 등기부 등본이랑 뭐 이것저것 검토를 해보니까 아예 비과세 자체가 안 되시는 거였거든요. 이게 요새 놓칠 수가 있는 게 한때 그 부동산이 하도 그 할 때 강화하는 목적으로 이제 조정 지역이라고 지정을 했었는데요. 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이 됐었으면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지금 강남 4구 빼고는 거의 다 해제가 돼가지고 이 부분을 좀 놓칠 수가 있는데 2017년 8월부터 이게 시행이 됐다가 한 22년, 서울 같은 경우는 23년 초에 거의 다 해제가 다 됐습니다. 이 기간에 취득하신 분들은 그 거주 요건이 해당이 되는지 꼭 한번 놓칠 수가 있어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비과세가 안 돼서 당장 팔았다면은 2억 5천 정도 양도세가 나오시는데 1년 정도는 거주가 지금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1년만 더 그 요건을 좀 채우시면은 비과세가 적용을 받으면은 세금이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서 거의 세금이 한 50배 정도 차이가 나서 다행히 이분 같은 경우는 팔기 전이라서 좀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세무사님이 쓰신 책에도 나와 있기는 한데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부동산 세금 공식이 달라진다고 되어 있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아무래도 뭐 상승장 같은 경우에서는 정부에서 어떻게든 그 가격을 내리려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더 귀 기울여서 그렇게 하시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 양도세 같은 게 더 중과가 되고 과세가 강화가 되는데 그래서 한때 제 유행했던 게 오히려 양도세 낼 바에야 증여를 하겠다 해서 그때는 한창 이제 증여가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고요. 부동산이 하락할 때는 언젠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다시 오르기 마련이니까 하락했을 때를 이용을 해서 또 그때 역시 이제 자녀한테 증여를 하거나 뭐 저가로 양도를 한다거나 그런 이제 절세 방안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거래할 때 사실 부동산 자체의 금액이 크다 보니까 세금도 굉장히 커지는데요. 사실 이런 부동산을 살 때부터 처분할 때까지의 계획을 미리 세워놔야 절세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우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고요. 갖고 있을 때 재산세, 비싼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나중에 처분 단계에서 팔 때는 이제 양도세, 아니면 증여라면 증여세, 상속세 이렇게 그 단계별로 계속 세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로 내가 어느 정도 세금이 나올지 정도는 예측을 하시고 취득할 때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을 어떻게 마련을 할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금 출처 조사를 대비가 가능한지 그런 것부터 좀 꼼꼼히 보셔야 되고요. 보유 단계야 어떻게 보면은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제 나오는 거니까 사실 딱히 조절할 부분은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그것도 하나의 비용이라고 보시고 그걸 무시하시면은 그만큼 나중에 팔 때 수익이 줄어드니까 그런 것도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나중에 팔 때 양도를 할지 아니면은 뭐 증여를 할지 차라리 상속으로 가져갈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팔 때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해서 각각 그 절세 방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잠깐 생각나는 걸로는 어느 거의 87세셨을 거예요, 그분이. 근데 큰 딸이 하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결혼을 못 하고 살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아파트 한 8억짜리 경기도에 있는 거를 증여를 해주고 싶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세금만 거의 2억이 넘게 나오시는데 이분이 본인도 이제 10년 이상 생존하지 못하실 거는 아는데 만약 이분 같은 경우에 돌아가셔서 상속으로 받게 되면은 배우자도 있기 때문에 10억까지는 상속세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없이 그 부동산을 받아올 수 있는데 미리 그렇게 증여를 하면서 오히려 증여세까지 발생이 돼서 차라리 상속으로 가져가시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이라는 게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언제 할지 네. 그런 거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그렇다면 증여를 하는 게 더 유리할 때와 상속을 하는 게 더 유리할 때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증여가 유리한 경우는 앞으로 좀 그 생존할 그 기간이 좀 많으신 분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증여로 해서 상속 재산을 줄이는 거죠. 상속세는 돌아가셨을 때 재산이 많으면은 상속세도 많은 거고요. 그 재산이 줄어들면 그만큼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 재산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증여인데 증여 같은 경우는 최소 10년 단위로 10년 이상을 보고 계획을 하셔야 되는 거라서 앞으로 나이가 좀 젊었을 때 증여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재산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상속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제 폭이 크다 보니까 차라리 상속으로 가져가셔서 그 세금 없이 받아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산이 많을수록 증여를 하시는 게 유리하시고요. 재산이 줄어들면은 증여보다는 상속이 유리한 경우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고 하셨는데 국세청 출신이시다 보니까 이 자금 조달에 대한 조사가 나오잖아요. 그 조사에 대해서 되게 잘 아실 것 같은데 자금 조달 계획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그런 조사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국세청에 이제 저희가 소득이 신고가 되잖아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근로소득으로 다 신고가 되는데 이제 몇 년치 이제 이 사람의 소득을 분석을 해서 그 금액과 부동산 취득한 금액을 이제 비교를 해서 그 금액 차익이 클수록 이제 조사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가능성이 더 크죠, 당연히. 얼마 정도 차이 나야 될까요? 그건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게 있다면은 뭐 누구나 다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9억 버는 사람이 10억짜리 아파트 사는 거랑 3천만 원 버는 사람이 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거랑 물론 금액이 더 적더라도 더 나올 확률이 높은 거고요. 그래서 얼마다 얼마까지다라고는 그 누구도 말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근데 대부분 좀 어느 정도는 좀 고가인 부동산에 대해서 조사가 많이 나오고요. 조사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이 사람이 이거를 취득할 수 없을 소득인데 어떻게 취득했냐라고 이제 의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이제 증여죠. 부모님이 이제 신고 안 하고 몰래 주신 돈으로 하는 경우인데 그래서 자금 조달 자체를 이걸 증여를 할 거면 아싸리 그 증여세 신고를 제대로 하시고 불필요한 그런 조사를 피하시는 게 낫고 그게 아니라면은 실제로 이제 빌려서 나중에 갚을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차용증이나 그런 내역들을 잘 남기셔서 나중에 조사를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은 잘 모르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후회할 만한 그런 절세의 기회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잘 모를 수도 있고 알지만 안 하는 대표적인 게 저는 상속세 관련해서 사전에 이제 증여를 하는 게 알면서도 좀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속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금 현행 세법으로는 과세 표준이 30억만 넘어도 절반이 세금입니다. 50%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면서 미리미리 좀 사전 증여를 하면은 그만큼 상속세가 절세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증여를 한다 치면은 꼭 내 자식만 한테만 증여를 할 게 아니고 사위나 뭐 며느리 또 건너뛰어서 손자까지 이렇게 좀 쪼개서 증여를 한다면 더 절세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실무에서는 자기 자식이 아닌 이상 이게 잘 증여를 안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많고요. 특히나 또 자수성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끝까지 그 재산을 좀 본인이 가져가시려는 의지가 강해서 무엇보다도 그 주시려는 분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후회할 수 있는 절세의 기회라고 한다면은 그 재산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증여를 해서 그 자식들의 어떤 그런 마중물이나 이렇게 마련해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연말인데 이제 올해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 조금이라도 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찾아봤는데요. 뭐 근로소득자나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모두 적용되는 건데 저는 연금계좌 세액 공제를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뭐 꼭 신용카드 공제처럼 막 돈을 써야지 공제를 받는 게 아니고 실제로 투자도 하면서 세금을 절세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최소 이제 13.2%에서 많게는 16.5%까지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은 투자를 하자마자 14% 수익을 얻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만한 상품이 없는데 이게 괜찮은 조건인 것 같아서 만약에 여유가 되신다면은 이런 것도 가입을 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는 소소한 부분인데요. 고향사랑 기부제라고 있는데 10만 원을 기부를 하면은 최대 10만 원이 전액 세액 공제가 돼서 손해볼 게 전혀 없고 여기서 덧불어서 30% 이제 3만 원까지 답례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소소하지만 이렇게 기부도 하고 답례품도 받고 그다음 세액 공제도 받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연말에 혹시 한번 챙겨보셔서 좀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는 뭔가요? 우선 세무사를 이제 찾아오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이 어떤 사고가 나서 수습을 하려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가장 많으세요.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덜컥 이제 팔아 버린 다음에 찾아오시면은 아까도 예시로 드렸듯이 안 팔았으면은 이제 그 비과세 요건을 채워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이미 팔면은 답이 없거든요. 그리고 정작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찾아오신다든지 그때는 사실 손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실수 아닌 실수라고 봅니다. 미리미리 좀 챙겨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한번 좀 상담을 해보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뭐 실수 아닌 실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어떻게 봐도 탈세인데 본인은 절세라고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마치 정상적으로 신고하면은 나만 바보인 것 같고 손해 보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업계약서를 쓴다든지 다운계약서를 쓴다든지 마치 그렇게 잠깐 조작을 해서 세금을 줄이면은 이게 절세다 꼼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사업하는데 돈이 많이 그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뭐 직원 계좌나 뭐 다른 남의 계좌를 사용해서 뭐 분산을 해서 노출이 안 되겠지라고 착각하시기도 하고요. 그다음 실제 세금을 줄이려고 거래도 없는데 가짜로 이제 영수증을 받아서 비용 처리를 한다든지 언젠가는 다 이게 권리가 되는데 이게 마치 절세인 방법처럼 좀 착각을 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폭탄이 돼서 돌아오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실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세무사님이 생각하시는 절세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본인이 내야 될 세금이 있다면은 그 제때 그 시기에 맞춰서 신고를 하고 정확하게 뭐 더 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내야 될 세금이라면 법에 맞춰서 그만큼은 내는 게 저도 한 15년 정도 이 일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가장 절세가 되더라고요. 주변 얘기 듣고 그렇게 하면 안 걸린다. 이렇게 하면 나는 안 걸렸었다. 세금 줄일 수 있다. 그런 주변 얘기의 꼼수를 듣고 나중에 더 폭탄이 돼서 할 바에야 차라리 제대로 된 신고를 하시는 게 차라리 저는 제일 절세의 핵심이 아닐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동산 거래에서 세금 폭탄과 절세는 양도소득세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우선 양도소득세에는 좀 특이하게 비과세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좀 거주 안정을 목적으로 한 세대의 주택이 하나만 있다가 팔게 되는 경우에는 거기까지는 이제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셔서 양도 차익을 이제 수익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거죠. 요건을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선 2년 이상은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적어도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은 2년 이상은 보유해라. 그 2년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취득했을 때 그 조정 대상 지역 인지를 꼭 따져보셔야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그 4구 말고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서 지금 기준으로는 그 내 구역이 아닌 데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이제 거주를 안 하셔도 보유만 하셔도 이제 비과세가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입을 하셔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 이제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무한대로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고요. 또 이제 양도가에 이제 파는 가격이 12억까지가 비과세가 되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과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비과세가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세액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사례로 말씀드리면은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그 주택으로 쓰는 층이 3개 층까지만 주택으로 쓰는 경우에 하나를 전부 주택으로 봐서 팔게 되면 이제 비과세가 되는데 만약에
불법으로 옥탑방을 만들어서 주택으로 쓰는 게 4개층이 돼버리는 경우에는 한 호를 빼고 전부 다 과세가 되게 됩니다. 한때 이제 양도소득세가 이제 다주택자 중과가 되던 시절에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뭐 한 열 몇 개 호실이 있었다면은 뭐 17주택자가 돼서 뭐 3주택 이상 중과세가 적용이 돼서 아예 비과세가 될 게 엄청 세금 폭탄이 돼서 그 비과세가 되냐 안 되냐가 양도에 있어서는 엄청 큰 차이가 나서 비과세 요건은 꼭 챙기셔서 요건을 갖추시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실 양도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관련된 세금도 굉장히 커져가지고 또 중과도 있고 해서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는데 이것도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겠더라고요. 취득세를 고려해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취득세도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중과가 되고 있는데 그 정부에서 그 전에 발표가 된 바로는 중과를 완화를 하는 쪽으로 한 절반 정도를 완화를 하는 쪽으로 나왔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민주당 쪽에서는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존에 중과되던 게 그대로 적용이 돼서 통과가 되면 그때 환급을 해주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찌됐든 고율에 그 중과가 되고 있다는 거를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두 번째 주택까지는 기본 취득세를 내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세 번째 주택 그리고 네 번째 주택부터는 8%, 12% 이렇게 취득세가 중과가 되기 때문에 취득세가 말이 8%지 전체 거래 금액의 8%, 막 12%이기 때문에 그 중과되고 안 되고를 나중에 매매 차이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이 정도 주고 취득세를 주고 취득할 만한 물건인지 따져볼 때 좀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갈아타기 수요가 늘었다는 뉴스가 이제 나왔었는데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조금 유의해야 될 그런 점이 있을까요? 갈아타는 경우는 이제 기존 주택이 있고 이제 새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먼저 있던 주택을 팔고 그다음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겹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이제 대비를 해서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해서 특례로 특별하게 주택이 2개지만 비과세를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 주택을 취득을 하고 최소 1년은 넘어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이 안 됐을 때 취득하는 경우에는 안 되고요. 1년이 넘어서 취득을 하시고 첫 번째 주택도 아까 말씀드린 2년 이상 보유, 그다음에 조정지역이면은 2년 이상 거주 그 요건은 무조건 채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갈아탈 주택을 취득하시고 3년 안에 원래 있었던 주택을 파시게 되면은 주택이 2개임에도 불구하고 그 먼저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요즘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 간에도 차용증을 써야 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자금 출처 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차용증 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부모님이 한테 돈을 얻어서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이게 그냥 준 거냐? 납세자 입장에서는 빌린 거다, 나중에 갚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증여라면은 증여세를 내야 되지만 빌린 거라면은 증여세를 안 내도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진짜 빌린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나 입증을 하기 위해서 그 활용하는 방법이 이제 차용증이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 차용증만 썼다고 해서 국세청이 그렇게 호락호락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차용증에 대해서 이제 이자를 꼬박꼬박 제대로 이행을 했는지, 그리고 이자를 지급할 그 소득은 있는지, 소득이 전혀 없는데 막상 차용증에 뭐 이자 지급하겠다고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서 이자율도 적정하게 설정을 하시고, 현재 법에서 정한 이자율은 4.6%는 받아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만약에 2%만 주는 걸로 계약을 했다면은 그 4.6%와 내가 실제로 지급한 2%의 차이가 2.6%인데요. 이 금액이 이제 1,000만 원이 넘지 않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빌린 돈이 커질수록 그 금액이 커지겠죠. 그래서 법에서 정한 금액과 내가 실제로 계약한 금액의 차이가 1,000만 원이 안 되게끔 이자율을 설정을 해서 차용증을 작성을 하시고 실제로 이자 지급한 내역을 남겨 놓으시면은 나중에 그걸 대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자를 매달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뭐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는데요. 그건 계약하기 나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조사가 나올지 모르는데 3년 뒤에 지급하겠다 이렇게는 해놓는데 한 2년 있다가 조사가 나왔는데 그럼 전혀 뭐 지급한 내역도 없고 그래서 좀 입증하기가 힘들어서 가능하면은 좀 꼬박꼬박
남겨놓으시는 게 그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매월, 매년 이건 상관없는데 꾸준히 납부한 기록은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그게 이제 입증이 되니까요. 국세청에서는 일단 그냥 증여받은 거로 보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거를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차용증도 필요하실 거고 그 차용증에 맞는 금융거래 내역 그런 거를 반드시 만들어 놔야 어떻게 다퉈볼 수 있는 겁니다. 혹시 뭐 한 1,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1,000만 원, 500만 원 같은 소액도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4.6%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0원으로 이자율 없이 무이자로 빌렸다. 근데 4.6%로 정해놨잖아요. 근데 0%와 4.6% 차이가 1,000만 원이 안 되면 안 되는 그 금액이 2억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억이 안 되시는 금액 같은 경우는 무이자로 하셔도 이자를 안 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여세 과세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근데 그 부분도 사실 진짜 빌린 거냐 아니냐라고 따지고 들면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무이자로 해도 이자는 증여세가 없지만 그냥 그 돈 자체를 증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원금 상환식으로라고 해도 조금씩 갚는 내역을 남겨 놓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현금 인출에 관해서 여쭤보는 분도 계시는데요. 현금 인출을 뭐 매달 뭐 꼬박꼬박 얼마씩 빼면 세무서에서 모른다. 이런 이야기 하시던데 그런가요? 현금 인출 관련돼서 참 말이 많은데요. 네. 그런 그 현금에 대해서는 좀 포착이 어렵기 때문에 물론 세금도 세금이지만 뭐 불법 도박이나 혹은 마약이나 이런 범죄에도 현금이 많이 이용이 돼서 특히나 이제 현금 인출이나 입금에 대해서는 FIU라고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무조건 수집하진 않고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같은 은행에서 출금이 된다거나 입금이 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은행 그 자료가 자동으로 FIU 통보가 되고요. 그리고 의심 자료라고 해서 이제 은행원이 이제 직원이 그 인출하시려거나 그런 거래 내역을 보고 의심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본인 판단하에 보고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FIU에 현금 관련해서는 이제 보고가 되고 그게 바로 이제 국세청에 가는 게 아니고 FIU에서도 이게 검찰로 넘겨야 될지 뭐 관세청으로 넘겨야 될지 파악을 한 다음에 해당 부서로 자료를 넘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국세청에서 그런 자료를 토대로 포착을 하게 해서 그 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100만 원 단위는 괜찮은 건가요? 일단은 거기서 이제 보고되진 않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 저가 양도를 하는 게 있다던데 이건 무슨 내용일까요? 가끔 저희가 뭐 부동산 네. 실거래 그 보면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이제 거래된 내역이 한 번씩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게 대부분 그 특수관계자끼리 그 거래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래가 왜 있냐면은 막상 증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증여를 하면은 그 부동산 전체 금액에 대해서 이제 증여세가 부담이 되고 또 그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야 돼서 그 받은 사람 입장에서도 또 그런 부담이 있어서 차라리 그 돈을 받고 자식한테 파는 게 더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그 시가에 팔지 않아도 그 세법에서는 30%와 이제 3억 둘 중에 적은 금액까지는 그렇게 싸게 거래를 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는 규정을 이용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남한테 파는 경우에는 10억을 받겠지만 자식한테 이제 7억에 양도를 하는 겁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그만큼 3억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증여세가 없이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져올 수 있는 그거를 활용을 하는 건데요. 이것도 무작정 저가 양도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양도를 하는 만약에 부모님 입장에서라고 본다면은 주택이 더 여러 채가 있으면은 양도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그 실제 거래된 7억이 아니라 진짜 시가인 10억으로 계산을 해야 되게끔 돼 있어서 양도소득세가 만약에 주택이 더 많아서 과세가 되는 경우에 오히려 증여세보다 양도세가 더 클 수도 있어서 오히려 불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비과세가 되는 주택에 대해서 어차피 얼마에 양도를 하더라도 비과세가 된다면은 그걸 이용해서 자식한테 싸게 그렇게 넘기는 게 가장 세제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억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하시던데 너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그게 뭔가요? 네, 있습니다. 그 창업 청년들한테 이제 창업을 좀 장려를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제 조세 특례 제한법에 마련을 해놓은 법인데요. 창업 징역 그 감면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창업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 그 돈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최소 5억 원까지는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5억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대 뭐 50억까지 그 공제가 10%의 세율로 저율의 세율로 증여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창업 그 특례가 있는데요.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부동산 임대업이나 뭐 이런 부분에는 안 되시는 거고 실제로 어떤 어지간한 사업은 다 되는데 그런 사업에 실제로 사업에 하신다면은 그런 특례도 이용을 하셔서 증여를 받으시고 사업에 이용하시면 좋은데요. 여기서 좀 간과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보통 증여를 하고 10년이 지나면은 나중에 상속세 계산을 할 때 그 먼저 증여했던 금액이 상속 재산에 포함이 안 되는데 10년이 지났다면요. 창업 자금을 이렇게 혜택을 받은 그 금액에 대해서는 10년이 지나서 상속이 이루어지더라도 먼저 받은 증여세에 대해서 상속 재산에 합산이 돼서 그때 상속세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증여세 깎아줄 테니까 나중에 상속세로 내라 그런 거라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가지고 상속세 때 그 세금이 나온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세라는 게 돌아가셔가지고 그 돌아가신 분이 그 날을 기준으로 과거 10년 동안의 계좌를 다 들여다본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도 그 10년 안에 있는 경우에만 그렇다는 걸까요? 창업 자금 창업은- 특례는 10년이 지나가더라도 상관없어요. 상속세를 계산할 때 그 증여받은 금액을 합해서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차용증 같은 경우는 그분이 돌아가시고 10년 안에 그 차용증에 있는 금액을 다 갚지 못했으면 이거는 상속 금액으로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채권인 거죠. 내가 돌려받을 돈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상속 재산에 포함해서 상속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상속세에 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그 서울에 웬만한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10억이 훌쩍 넘는데요. 지금 상속세 기준으로는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 이제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다. 그런데 웬만하면 10억이 다 넘으세요. 네. 그러니까 전혀 상속세 생각을 안 하시던 분들도 상속세를 걱정하시고 그 대상이 많아져서 이제 상속세 개정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상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세법 개정안에서도 상속세에 대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될 걸로 예상하시나요? 어떤 방식이든 저는 더 좋은 식으로 바뀔 것 같은데 그 세부적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좀 국회에서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금투세 같은 경우도 야당에서 폐지하는 걸로 찬성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폐지가 되면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실제로 저도 그날 그 기사를 보고 코스닥, 코스피 그 올라가는 걸 봤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1.83%, 코스닥 같은 경우는 3.4% 잠깐 반등을 했는데요. 그 폐지 때문에 엄청 또 오늘까지 지금 촬영하는 날까지 보면은 그렇게까지 영향이 반영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또 반대로 금투세가 도입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정말 걱정하던 것처럼 시장이 이렇게 무너졌을까라는 것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꼭 금투세뿐만 아니라 저는 고질적으로 이제 한국 증시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거기서 좀 문제가 되는 게 하나가 너무 높은 상속세와 증여세입니다. 그런 저런 오너 입장에서는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증여나 상속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거를 원하지를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게 올라야지 거기서 시세 차익도 얻고 투자 이익을 보는데 그런 상속세 이런 것도 하나의 저희 주가의 발목을 잡는 건 아닌가. 그리고 꼭 금투세가 아니더라도 이제 한국의 어떤 뭐 주주 환원율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도 많이 미약한 부분이라서 저는 전반적으로 꼭 금투세가 아니더라도 더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2년 정도 유예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확정인 것처럼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대로 2년 유예가 될까요? 당연히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제 확정이 돼서 이제 국회에 통과돼야지 실제로 이제 유예가 되는 건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당연히 유예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아직 남아있는 절차는 뭐가 있나요? 우선 지금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재위라고 심사를 통해서 다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은 이제 유예가 확정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크게 뭐 반대하거나 그럴 만한 이슈가 없는 것 같아서 이거는 유예가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25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2년을 유예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벌써 두 번째 네. 유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4년을 유예하는 셈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과세를 하려는데 그 과세 인프라 자체가 지금 확보가 안 됐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라고 해서 빗썸, 업비트, 그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료를 충분히 수집을 하고 파악을 해놔야지 이제 과세도 활용이 되는데요. 그게 아직까지 미흡하다 보니까 이번 개정안에서도 그 자료를 제출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좀 더 확대하고 그 제출 의무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 안 하면은 과태료를 2천만 원까지 부과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확대를 해서 일단 한 2년 동안 그런 자료 수집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서, 아직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당장 과세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당장 이 상황에서 과세를 해버리면은 그 투자자들이 이제 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보호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2년을 유예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거랑 또 덧붙여서 이 국내 거래소에서 자료를 수집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정말 좀 특이한 자산인데요. 왜냐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코스피에만 상장이 되어 있는데, 비트코인은 동일한 자산이 미국에도 거래소에도 상장돼 있고 일본에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 거래소에 대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 그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것도 정부가 풀어가야 할 숙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암호자산 자동 정보 교환 체계라고 카프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작년에 우리나라가 공동 성명을 해서, 이게 쉽게 말하면 OECD 국가 48개국이 같이 이제 가입이 되어 있고, 가입 국가 간에 자기 나라의 국적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 미국 거래소에서 한다면은 미국 거래소에서 수집한 정보를 저희한테 주고, 반대로 저희는 미국 거주자에 대한 정보를 주는 셈이죠. 이게 2027년부터 처음 교환을 하게 돼 있어서 거기랑 이제 맞물려서 아무래도 2년 더 유예해서 27년부터 과세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준비가 안 돼서 과세하기는 어려워서 유예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해외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자산이냐 아니냐, 미국에서도 ETF가 승인이 됐는데 그 전까지도 워낙 말이 많았던 부분이라서 정확하게 해외에서도 그 과세가 아마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27년부터는 이제 과세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 때문에 미뤄진 거잖아요. 더 미뤄질 가능성 있을까요? 그래도 아무래도 27년에 그 정보 교환되는 게 26년 거래분에 대해서 서로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해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6년부터 이제 수집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부터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들로부터 그 수집된 자료가 그래도 2년 정도는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인프라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좀 특이한 자산이다 보니까 개인 간 지갑에서 개인 간 지갑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당연히 어떻게 알 방법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아직까지 좀 구멍이 많은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가상자산이라는 거의 세금은 어떠한 기준으로 부과가 되나요? 양도세처럼 네. 내가 산 가격과 판 가격에서 이득을 봤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기타 소득이라고 해서 20% 세율로 세금을 부과를 하겠다라고 이제 세법 개정안에는 나와 있습니다. 기타 소득이라고 하면 그럼 보유세에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여기에는 보유세를 부과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주식 갖고 있다고 해서 보유세를 안 내듯이 보유세는 없고, 순수하게 차익, 내가 매매한 차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이하게 명칭은 가상자산이라고 해놓고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해놨는데요. 그게 좀 명칭이 이게 양도세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는데, 아무튼 현재까지는 어쨌든 기타 소득으로 부과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것도 좀 많이 바꾸고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그 가상자산을 매입한 게 굉장히 한 10년 전에 매입해서 장기 보유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매입한 가격, 그다음에 내가 양도 차익을 얻은 가격, 이렇게 해서 그 차이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건가요? 일단 개정이 안으로 따지면은 그 2025년부터 시행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날 0시 1월 1일 0시 기준으로 취득 가격으로
보겠다라고 지금 개정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신 분들도 25년 1월 1일 기준으로 가격으로 하는 거네요? 그때 산 걸로 봐서 그 이후에 뭐 10%가 올라서 음. 팔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언제 취득했는지 그런 자료도 없는 마당에 그게 본인이 입증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아예 날을 정해서 그날 취득한 걸로 보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혹시 그럼 코인도 증여를 하는 게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그럼 당연히 저희가 네. 지갑에서 이동을 해서 줄 수 있듯이 그렇다면 증여세도 신고를 해야 되나요? 네, 물론입니다. 지금은 그 본인이 매매를 한 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유예가 돼서 세금이 없는데요. 그 이미 그 전부터 상속이나 증여로 그 비트코인이나 뭐 가상 자산을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세청 그 홈택스에 들어가시면은 가상자산 그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게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증여나 상속 같은 경우는 그 증여일 기준으로 앞뒤 한 달권에 그 4개의 거래소의 평균 고시한 가격을 해서 산정을 해서 얼마의 증여를 받았는지를 그거는 해서 충분히 지금 과세가 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아까 그 인프라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이게 증여가 됐는지 신고를 안 하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근데 여기서 좀 어차피 지금 잘 모르니까 신고 안 해도 되겠지, 넘어갈 수 있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안 되는 게 증여세나 상속세 같은 경우는 세금을 이제 부과할 수 있는 게 이제 최대 15년입니다. 15년이 지나면은 부과를 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서 예외를 둬가지고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국세청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은 1년 안에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15년이 지나서 15년 전에 증여받은 거라도 국세청이 만약에 알게 된다면은 언젠가는 그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가산세를 따져보면은 엄청 커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뭐 25년 전에는 다 팔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법이 지금 한다면은 25년 그날 가격으로 어차피 산 걸로 내 취득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팔아버려서 내가 없으면은 세금이 없죠. 세금이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 입장에서 절세 차원에서 뭔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뭐 비트코인은 부동산 가치 어떤 뭐 비과세나 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산 가격과 판 가격 단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라서 딱히 그 준비할 거는 없으시다고 보고, 또 한편으로는 세금을 내더라도 차익을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뭐 준비할 건 없으실 것 같고, 저는 이것보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했다고 하는 부분이 좀 의아한데요. 양도소득세에서는 2월 과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뭐 쉽게 설명드리면은 1억을 주고 땅을 샀는데요. 이게 5억으로 올랐다고 가정을 하면은 5억 원에 팔면은 그 차익인 4억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요. 그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6억까지 증여세가 없으니까 5억짜리 땅을 증여를 합니다. 그럼 증여세가 없죠? 그리고 이 배우자는 5억의 증여를 받아서 팔게 되면은 양도세 또한 없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막고자 증여를 받고 10년 안에 팔게 되면은 처음에 증여를 해준 사람의 1억과 실제로 판 5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게끔 하는 게 2월 과세인데요. 여기 이제 양도세에만 있는 겁니다. 근데 가상자산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 코인이 엄청 올라서 지금 팔면은 기타 소득으로 세금을 내야 되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서 그 증여한 가격으로 바로 팔게 되면은 또 그 과세를 피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어떤 구멍이 될 수 있고 하나의 뭐 절세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해외 주식 같은 경우도 이거를 많이 이용을 하셔서 많이들 알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 2월 과세를 적용을 하게끔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올해 그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 그 파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배우자 증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올해가 마지막 기회라는 거 보시고 내년부터는 안 된다. 그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가상 자산에 대해서 상속이나 증여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절세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뭐 주식이나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좀 가격이 뭐 떨어지거나 뭐 폭락했을 때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때 증여를 하면 아무래도 증여세나 그런 게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요. 상속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언제 사망할지 예측은 못하는 거니까 만약에 증여를 한다면은 그렇게 해서 그런 시기에 조금씩 증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과세를 한다고 할 때 비트코인을 이런 식으로 거래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 이렇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대부분 비트코인은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사고 팔고 하실 텐데 개인 지갑으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뭐 안 걸리겠지 그런 생각으로 하면은 언젠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게 포착이 되면은 과세를 할 수 있고, 이게 언제가 문제가 되냐면은 영원히 비트코인 그 가상 자산으로 갖고 있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현금화를 시키고 이 현금은 다시 어떤 부동산이나 재산으로 바뀌는 시점이 있을 텐데, 그때 또 다시 자금 출처 조사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소득이 그만큼 없는데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났어? 라고 할 때 비트코인이나 뭐 그런 코인에서 나온 수익이라는 걸 본인이 밝혀야 돼서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도 만약에 코인으로 수익을 많이 보셔서 코인 판 거에 대해서는 세금은 없지만 어떤 그 돈으로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자금 출처 조사도 대비를 해야 된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과상 자산으로 수익을 본 걸로 다른 자산을 뭐 투자를 할 때 자금 출처에 대해서 그냥 가상자산, 가상화폐를 통한 투자 수익이라고 하면 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본인이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증빙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왜냐면은 중간에 아버지가 한 비트코인 10개를 지갑에 넣어주시고 그걸 내가 바로 팔아가지고 부동산을 샀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거래 내역을 충분히 본인이 입증을 해야 돼서 그거를 만약에 계획하신 분들이라면은 본인 소명이 가능한지 그런 것도 한번 따져 보셔야 될 겁니다. 그냥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하신 분이라면 그런 건 또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아무래도 이 채널은 이제 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촬영 오기 전에 봤는데 갑자기 비트코인이 엄청 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많이 해서 좋은 투자 성과 얻으시고 지금 세금 없으니까 수익 잘 챙기셔서 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